232.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위 장관과는 가끔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의 우정은 둘 다 서울로 옮긴 후 한참 후에야 발전했습니다. 부시 정권 인수에 반대하는 미국 정치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제가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감시를 받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상한 징후는 없었고 저와 상의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되어서야 스팸 이메일이나 잡지 광고 등을 통해 저와 소통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일리노이 대학에서 저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모든 숨겨진 메시지는 매우 극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상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셰리던 서클 공원에서 북쪽으로 몇 블록 떨어진 매사추세츠 애비뉴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애난데일에서 나중에는 아내가 그곳에 더 큰 아파트를 구한 후 웨스트폴스 처치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고 포지바텀으로 출근했습니다. 매일 아침 포기바텀역에서 언덕 양옆을 덮고 있는 20세기 초의 아름다운 예술저택을 지나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도중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일과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명상의 시간이기도 했고 때로는 워싱턴이 혼돈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두려운 트레킹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그 길을 걸었습니다. 233. 이 책은 상세한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저의 정치적 투쟁을 간결하게 서술한 책입니다. 김치의 날 행사, 정기 세미나 개최,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전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사관과 중국, 한국, 일본 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영화 시리즈 기획 등 한국 대사관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들이었지만 미국에서의 책임자 처벌 투쟁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저에게 강요된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다른 활동들은 10년 후 한국 언론의 공공외교에 관한 기사가 연재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공공외교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도 한동안 공공외교 전문가로 여겨지기도 했죠. 문화원에서는 하루 종일 관료적인 활동으로 채워질 때도 있었지만 다른 날에는 기본적으로 나가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국무부를 방문하거나 언론인 및 교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DC를 돌아다니며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한국 대사관 건물에서 언덕 아래로 몇 채만 내려가면 보이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4명과 한국 외교관 3명, 단기 인턴,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다소 썰렁한 곳이었어요. 1층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는 234.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2층 뒤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2층에 라크릭이 보이는 책상에서 일했습니다. 임기가 끝날 무렵 문화흥차와 다이나믹 코리아 저널 편집을 담당하는 팀이 제 도움을 많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저는 3층의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집필 작업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편집하는 한국인 팀이 있었는데 2005년 말쯤에 그들은 제가 하는 일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다양한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저널에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간의 편집을 맡았지만 저널의 운영이나 콘텐츠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및 각 부처 대표들과 사무실, 카페,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1대1 미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관 내 모든 정부 대표들에게 저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 내 담당자를 소개해 주거나 워싱턴에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공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교관들이 해외 특파원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금방 알았고 때로는 해외 특파원들이 대사관 직원들보다 이슈를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제 글을 235 기사에 인용하며 저널리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한국에 도착한 후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미디어를 위한 글쓰기는 제 경력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기사와 책을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프로젝트나 일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는 더 적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다무 소용이 없었지만 제 활동을 제한하는 기밀 문서가 제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로 글쓰기를 특별히 지목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미국의 주류 언론과의 교류는 항상 크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차례 극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미 한국 대사관 근무 시절부터 언론에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활동은 아니었지만 워싱턴에서 더 많은 청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글쓰기 능력은 저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신문사 글쓰기는 제 커리어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편집 형식을 익히는 것이 제 주요 표현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저에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 동안 저는 지적인 동료들과 의미 있는 교류가 거의 차단되어 있었고 샴페인 녹색당 당원이나 무기고의 군 장교 등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 토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일본 고전문학에 대한 책 원고를 완성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말 그대로 236. 그 주제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죠. 저는 학술 서적을 쓴다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학자, 생활을 뒤로하고 일터로 정책 전쟁터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저를 기다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자유무역과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매번 부딪혔습니다. 대사관 생활은 매력적인 경험이었지만 분명 직업은 아니었고 주변의 싱크탱크와 대학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글쓰기는 싱크탱크 업계의 다른 사람들이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했고 세미나에서 배포된 전문 용어로 가득 찬 글을 읽은 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기고는 아시아 문제 전문 학술지 재팬 포커스제 균형자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한국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기고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의 한국 정치 비전과 동북아시아의 미래, 2005년 8월 1일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널리 읽히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노무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제 기사는 그 공백을 메워주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비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먼저 평소 친분이 있던 국무부 코리아 데스크의 테드 오시우스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노무현에게 지나치게 동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글이 노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 중도의 길을 찾으려는 분명한 237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좌파라고 몰아붙이는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충에 대한 비난도 있었습니다. 한 학자는 재팬 포커스에 제가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고용주를 기쁘게 하기 위한 부풀리기 기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간을 들여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면 누구라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워낙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법치주의를 위해 싸우다 미국에서 불법 추방되어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 캠페인은 나중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제 직속 상사인 이현표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글을 승인도 받지 않고 썼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에 대해 사려 깊게 글을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히려 이명박은 제게 기사를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일반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를 이전 시대의 영국과 미국 간의 갈등과 비교한 기사였습니다. 2006년 3월 6일에 발표된 중국은 신냉전의 숙적인가? 라는 기사는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글은 한국의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뉴스에 처음 게재된 후 노틸러스 238 연구소의 NRPS 넷에 등재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경쟁이며 군사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구소련, 중국은 신소련이라는 냉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글은 널리 읽혔고 다른 학자의 복잡한 반박이 담긴 후속 기사가 NRPS 넷에 게재되었으며 제 답변도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지난 18년 동안 저에 대한 내용이 기업 언론에 보도된 극히 드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대사관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는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리 국장님으로부터 초청 대상과 논의 주제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코러스 하우스 세미나 시리즈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매번 행사에 참석하는 충성도가 높은 회원들이 생겼습니다. 이 강연 시리즈는 한국문화원 이현표 원장이 고안한 콘셉트입니다. KORUS는 당시 협상 중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문화원에서 경제와 자유무역의 이점에 관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여러 차례 행사를 진행했지만 소위 자유무역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었고 주어진 자료를 반복해서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239 대사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무역에 대한 추진력을 뒷받침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화, 경제, 무역제외, 기후변화, 사회, 역사에 관한 세미나가 많았습니다. 제가 초청한 연사 중에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나 전 주한 미국 대사이자 조지 W. 부시를 맹렬히 비판했던 도널드 그레그 같은 분들을 초청했을 때 한국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강연에서 만난 빌 오덤 장군도 제가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 서신을 통해 친분을 쌓은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도 초대했습니다. 존슨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보좌관과 그녀의 컨설팅 회사에서 나눈 흥미로운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 비서는 제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데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무례하고 부적절하다는 듯이 저를 경멸하는 듯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서는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한국 대사관이 그 회사와 어떤 컨설팅 계약을 맺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에 반복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솔직한 토론의 일환으로 초청했던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한국 대사관의 컨설팅을 맡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240. 이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제가 경쟁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저를 넘을 수 없는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짜증을 내는 등 긴장된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코리아 하우스 세미나를 무력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프로그램을 워싱턴 DC의 유명 싱크탱크에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유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종종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그 부패한 도시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제 노력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주요 기관에서 실질적인 직책을 맡지 않는 한 그런 환경에서는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6년 봄부터 파트타임으로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계를 영원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다시 학술 논문을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차라리 제 관심사와 능력에 더 잘 맞는 행정직에 종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수입이 필요했고 의료보험이 없는 적은 월급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가르친 과목과 나중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은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미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 대사관에서의 생활과는 또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학생들 중 몇 명은 이후에도 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241. 홍 대사가 떠난 후 대사관 내에서 저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었고 정부 주도의 온라인 브랜딩 캠페인인 다이내믹 코리아를 운영할 한국인 스태프가 구성되면서 업무량이 줄었지만 이 국장은 저를 기꺼이 파견해 CSIS, 브루킹스 연구소, 윌슨 센터, 신미국재단, 헤리티지 재단 등 여러 기관의 세미나를 다니며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메일링 리스트에 올랐고 단기간에 많은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명함을 모아 정리하고 다이나믹 코리아를 위해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코러스 하우스에서 강연을 듣고 가끔 점심이나 커피를 마시며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는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네트워크로 쌓여갔습니다.